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예쁜 손녀를 보게 돼 할머니가 된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요즘 손녀 재롱에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딸아이를 쏙 빼닮은 손녀 때문인지 요즘 들어 저는 저희 딸아이의 어릴 적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마터면 제 딸을 떠나보낼 뻔한 그 끔찍한 기억이 떠오르네요. 어릴 적에 저희 딸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크게 아팠었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만약 그때 딸이 살아나지 못했더라면 저도 이 자리에 없고 제 손녀도 없었겠죠. 그럼 죽을 고비를 넘기고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난 제 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손녀와 딸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듯 저도 어린 시절이 있었지만 제 유년 시절은 그리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 뿐입니다. 저처럼 딸을 끔찍이 생각하는 엄마가 저한테는 없었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제가 딸을 더 끼고 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는 제가 10살 무렵이던 시절 집을 나가셨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간 어미를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엄마를 원망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술만 마시면 세간 살림 깨부수고 죄 없는 아내를 때리는 술 주정뱅이 아버지한테 시달릴 만큼 시달리신 분이셨거든요. 제가 거의 매일 술 심부름을 했던 걸 보면 아버지가 술을 거르는 날은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맨정신이었을 때보다 취해 계시는 날이 훨씬 많으셨겠죠. 술 취한 사람들이 다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겁이 없어지고 난폭해지곤 했습니다. 평소 밖에서는 밀린 임금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다니면서 꼭 집에서는 처자식 앞에서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며 집에는 늘 큰 소리가 나곤 했습니다. 나도 엄마도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꼭 무슨 핑계와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화풀이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듯 화를 내시더라고요. 엄마는 그 고생을 10여 년을 견디셨고 같이 괴로웠던 저는 차라리 엄마가 나를 데리고 도망가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곤 했었어요. 어차피 집은 불편하기만 했고 돈벌이도 시원찮은 아버지가 계신다고 해서 특별히 사정이 나은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어느 날 혼자 사라지셨어요. 그때가 제가 10살 되던 해였죠. 학교 다녀왔다고 인사하러 주방으로 곧장 뛰어 들어가는데 엄마가 어디에도 안 계시는 겁니다. 방에 계시나 싶어서 방문을 열어보니 거기도 엄마의 흔적은 없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집안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장롱을 열어본 저는 엄마가 유일하게 가지고 계시던 큰 짐가방이 사라졌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사 갈 때마다 그 안에 가득 중요한 물건들을 담으셨던 엄마가 그 가방과 함께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죠. 저는 그 후로 다시는 엄마를 다시 만난 적이 없었고 엄마가 없는 제 삶은 무척 외롭고 괴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도망을 간 이후 더 자주 술을 드셨고 가끔씩은 아줌마들을 집에 데려오곤 하셨어요. 무서운 아버지랑 단 둘이 있는 것도 싫었지만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달갑진 않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어린 아이가 자라기에는 좋지 않은 환경임이 분명했네요. 그래서 저는 늘 하루빨리 나이가 들고 싶었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언제라도 그 집을 벗어나서 제 삶을 살고 행복해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집을 벗어났다고 해서 쉽게 행복이 찾아오는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벗어났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더라고요. 무턱대고 집을 나왔지만 그 나이 여자애가 갈 만한 곳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8살 나이에 공장에 객공으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여자들이 많이들 공장에서 미싱 돌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는 언니 따라 서울로 상경해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같은 사람들을 공순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이야 그러려니 하지만 그때는 공순이라는 말이 정말 듣기 싫었어요. 그래도 그 공순이들이 있기에 대한민국 산업이 부강하는 거라며 저는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순이 생활을 오래 했어요.
18살 꽃띠 나이에 처음으로 미싱을 잡고 저의 20대 시절이 모두 공장에 남아 있었죠. 일하면서 받은 월급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저는 그 돈을 아끼고 아끼며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면서 무조건 저축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시골에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도시 풍경을 본 탓에 나도 극장 구경 가고 싶고 다방도 가보고 싶었지만 그때는 어떻게든 허리띠 졸라매고 참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제가 바란 건 그리 큰 꿈은 아니었어요. 그냥 좋은 남자 만나서 서로 힘 합쳐서 결혼해 예쁜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게 제가 바라던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살아 계시니 고아는 아닌데 차라리 고아가 낫겠다 싶을 정도로 외롭게 지냈으니 어른이 되면 내 힘으로 내 가정을 꾸리고 싶었거든요. 돈도 그래서 아등바등 모았던 거죠. 그때는 저도 꿈만 야무졌는지 결혼할 만한 남자를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기피하던 사람이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는데 세상 남자들은 죄다 저희 아버지 같더라고요. 어쩜 그렇게들 술, 담배를 좋아하는지. 일단 술 마신다고 하면 퇴짜를 놓다 보니 만날 남자가 별로 없었죠. 그러다 만난 게 제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남자 조건을 알고 있던 지인 하나가 술을 절대 안 마시는 남자라며 소개를 해줬거든요. 술을 안 마셔서 그런지 맑은 얼굴에 쑥스러운 듯 제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남자가 무척 순수하고 귀여워 보였습니다. 보통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며 허세 있는 남자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게 정말 싫었어요. 어쩌면 그런 게 전부 폭력적인 아버지와 관련된 저의 유년 시절 트라우마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순해 보이는 남편이 마음에 들었고 저희는 계속 만남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만난 지 반년 만에 결혼을 결정하게 됐죠. 그때는 중매 결혼이 더 많은 시절이라 연애 결혼도 길게 연애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반년 정도 만났으면 만날 만큼 만나봤다 싶어 결혼하는 게 자연스러웠죠. 남편과 연애를 하던 그 반년간 저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무척이나 아끼고 챙겨줬거든요. 평생 살면서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공주 대접을 받으려니 사람 마음이 어떻겠나요? 남편은 가난한 집 장남에 돈도 없고 가진 것은 없었지만 제게는 누굴 데려놔도 아깝지 않을 만큼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만 하면 제 인생에도 행복이 펼쳐질 것만 같았어요. 콩 한 쪽도 정답게 나눠 먹고 웃음이 끊기지 않으면 그게 행복 아니겠나요? 남편은 늘 저를 웃게 해주고 기댈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그런 남편과 행복을 꿈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술도 안 마시고 친구도 별로 없는 남편은 무척 가정적으로 보였어요. 길에서 아이들만 봐도 눈을 못 뗄 정도로 아이를 좋아하고 저한테도 자기는 아이가 생기면 열과 성을 다할 거라며 말하곤 했었습니다. 사실 남편도 어릴 적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저처럼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안 계셔서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해와서 집안일도 곧잘했기에 당시로는 이만한 남편감이 없다 싶었죠. 그때는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깔려 있어서 남자들이 집안일에 신경 쓰는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청소며 요리며 모자람 없이 하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그 사람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남자를 만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저희는 작은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름에는 개미가 들끓고 마당에서 바퀴가 들어오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라면 모든 게 행복하기만 했어요. 늘 외롭고 안타깝던 내 인생이 이제 드디어 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금술이 좋은 덕인지 저는 결혼하고 1년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결혼해서 남편한테 사랑받으며 우리 부부 닮은 아이 낳고 살기를 바라던 제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날이었죠. 누구보다 기뻐하며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던 날, 남편은 너무 행복해했어요. 여보,
나 임신이래. 우리 아이가 생겼대. 정말? 그게 정말이야? 우리가 부모가 된다고?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앞으로 내가 더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될 거고 우리 식구들 위해서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갈 거야. 이제 진짜 더 행복하게 해줄게. 단칸방에서 아이를 낳으려니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렇게 말해주는 든든한 남편이 있기에 저는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임신한 저를 위해 무척 챙겼어요. 먹고 싶다면 나가서 사오고 다리 아프다고 하면 하루 종일 주물러주고 자기도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힘들 텐데 저랑 아이 생각한다고 그러는 걸 보면 다시 한번 내가 결혼을 잘했구나 싶은 거죠. 덕분에 저는 호의호식하며 임신 기간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문득 몸조리해줄 친정엄마가 없어서 어쩌나 싶은 걱정이 있었지만 나한테는 남부럽지 않은 남편이 있으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남자들은 원래들 좀 그런지 저희 남편도 은근히 자기 닮은 아들이기를 바랬지만 저는 절 닮은 제 딸이 참 예뻤습니다. 내가 내 품으로 저런 걸 낳았다고 생각하니 제 자신이 대견스러워지는 거죠. 어찌나 예쁘고 귀엽던지 저는 그날 아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앞으로 남편보다도 나보다도 사랑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딸아이를 금지옥엽 키워가던 어느 날 제가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 딸이 갑자기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딸이 7살이 되던 해의 일이었어요. 몇 날 며칠 고열을 앓기에 해열제를 먹여도 도통 듣지를 않아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제 딸에게 병이 있다더라고요. 당장 입원을 해야 한다는 말에 저는 그 길로 곧장 아이와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잘하면 수술까지 해야 할지 모르는데 당장은 아이 상태가 너무 나빠서 수술은커녕 검사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곧바로 남편에게 전했고 시간 나면 병원에 온다던 남편은 그 후로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그때는 저도 딸애 때문에 정신이 아주 나가 있어서 남편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도 애 아빠가 애가 아픈데 안 오냐 싶어서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봤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받지를 않고 어쩌다 통화가 연결되면 회사가 바쁘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애가 아픈데 어떻게 그래? 당신 애 아빠 맞아?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거 아니야. 애 아프면 병원비 누가 내? 집에 돈 버는 사람은 나 하나인데 그럼 나까지 병원에 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마? 아니 그래도 시간 내서 좀 오지. 주희가 아빠 기다리잖아. 나도 시간 나면 갈 테니까 그때까지 애는 당신이 좀 챙겨. 그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그때는 저도 정말 남편이 회사 일로 바쁜 줄만 알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꾸만 토하고 아픈 아이를 챙긴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혼자 부모 노릇하랴 간병인 노릇하랴 하다 보니 하루 종일 눈 붙일 시간도 없이 바빴거든요. 그러는 사이에도 남편은 병원에 한 번을 오지 않았습니다. 온다 온다 말만 하고 언제 오려고 그러는지 저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한 상황을 눈치챌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어요. 제가 남편을 의심하며 기어이 화를 내고 따져 묻자 남편은 냅다 이혼을 하자 하더라고요. 당신 정말 뭐야? 애가 아픈데 어떻게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올 수가 있어? 당신은 주희 걱정이 되기나 해? 내가 지금 얼마나 지옥 같은 줄 알아? 주희 당장 수술이 급한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수술도 못 받아. 이러다 주희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내가 애 아프게 했어? 그러게 당신은 대체 뭘 했어? 집에서 하루 종일 살림이나 하는 여자가 뭘 했기에 애를 아프게 만드냐고? 그게 내 탓이야? 그럼 내 딸을 내가 아프게 하기라도 했다는 거야? 됐고, 나 이제 당신이랑 더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하자. 나 다른 여자 생겼어. 애가 아파서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 이혼하자고 하는 남편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그런 쓰레기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쓰레기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이미 진작부터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고 있던 남편은 아이가 아프자 저희가 자기들에게 짐이 된다 싶었던지 당당히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나 그 사람이랑 새 출발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어떻게 그래? 당신 눈에는 주의가 안 보여? 나한테는 그러더라도 당신 딸한테는 그러면 안 되잖아. 애가 아픈데 어떻게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린다는 소리를 해? 우리가 이혼 안 한다고 애가 낫는 것도 아니잖아. 이혼만 해주면 주희 병원비는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그냥 이혼해줘. 안 그러면 주희 수술비 어떻게 될지 몰라. 당장 상태 좋아지면 수술해야 한다며. 그 사이에 애 살리고 싶으면 생각 잘해. 심지어 아픈 아이 수술비를 가지고 저한테 협박을 하더라고요. 순순히 이혼을 안 해주면 애 병원비를 안 주겠다고 말이죠. 그동안 생활비는 전부 남편이 관리하고 있던 탓에 제 수중에는 돈 한 푼 없었는데 그런 남편이 통장을 틀어주고 안 내놓겠다고 하면 저도 도리가 없었습니다. 소송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남편 말을 듣는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저는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이혼 서류에 순순히 사인을 해줬고 남편이 아버지로서 마지막 도리를 지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놈은 정말 재활용도 안 되는 놈이었더라고요.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자마자 전 남편은 회사까지 그만두고 영영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번호가 바뀐 남편의 전화만 계속 두드리며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아빠로서 마지막 도리는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저와 딸애가 짐이었던 모양입니다. 나한테 다 해줄 것처럼 굴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그렇다고 제가 아픈 아이를 두고 병원 밖으로 남편을 찾으러 다닐 수도 없고 당장 아이는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돈은 한 푼도 없지, 수술을 못 받으면 아이는 죽는다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가진 것 다 팔고 끌어봤자 그동안 밀린 입원비도 해결이 안 되는데 당시에 몇백만 원 하는 그 큰 돈을 제가 어디서 구하냔 말이에요. 아이 앞에서는 티를 낼 수 없던 저는 매일 밤마다 병원 마당 구석에서 숨죽여 울곤 했습니다. 오죽하면 종교도 없던 제가 하늘에 빌어보고 사정하고 별짓을 다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우는 저를 달래주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나와 엇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그 여자도 무슨 사정이 있는지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자기도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누가 누굴 걱정하는지 저한테 무슨 일이 있냐 묻는 물음에 저는 저도 모르게 제 기구한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어려서 엄마가 도망가고 주정뱅이 아버지랑 살다가 이제는 남편까지 바람나서 아픈 애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수술받아야 살 수 있는 아이는 곧 죽을 날만 받아놨다고 말이죠. 그 사람도 제 사정이 딱한지 저를 한참 토닥여줬지만 그 사람도 제게 도움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누구한테 말을 하고 보니 마음은 좀 풀리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이야 어떻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결국 수술받지 못한다면 제 딸은 죽을 목숨이기에 저는 제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수술을 못 받아서 죽는다면 결국 나도 죽어야 하는 거겠죠. 그 사이 수술 날짜는 다가오고 돈을 구하지 못했던 저는 아이와 함께 강물에 떨어질 결심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에게는 너무나 미안했지만 당시에는 정말 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저희 딸의 병원비를 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어머니, 주희 수술비 수납돼서 일주일 안에 바로 수술 들어갈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수술비를 냈다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주희 아시는 분이라고 어떤 여자분이 내고 가셨는데? 검정 옷을 입고 마르고 단발머리인 여자분이셨어요. 누군지 모르세요? 순간 저는 며칠 전 저의 한탄을 들어줬던 그 여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간호사가 설명하는 인상착의가 딱 그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분이 누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큰 돈을 건네면서도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가는 바람에 저는 그분의 이름 석자도 알 수 없었죠. 그날 처음 본 나를 왜 도와줬는지,
이런 큰 돈을 어떻게 그냥 주고 가시는지 저희 모녀를 도와주신 은인을 어떻게든 찾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당시에는 아이를 살리는 게 우선이었던 탓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분 덕분에 저희 딸은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수술은 아주 잘 돼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정말 죽기까지 결심했던 제게 이런 기적이 찾아온다니 저는 저를 도와주신 그분이 혹시 천사는 아닐까 싶었습니다. 정말 천사이기라도 한 건지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고 한참 병원을 뒤졌지만 끝내 그분을 찾을 수는 없었죠. 제 딸을 살려주신 은인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었던 저는 그 후로 마음가짐을 달리했습니다. 내가 생전 처음 본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려면 능력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혼자 딸 키우면서 이미 악다구니가 차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에 남들보다 2배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면서도 아끼고 아낀 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었고 없는 상황에서도 저는 저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 노력했습니다. 남을 도우면서 살다 보니 복이 따라오는 건지 좌판에서부터 시작한 액세서리 장사가 점점 잘 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어느새 가게를 차리고 몇 년 뒤에는 그 가게로 체인까지 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시작한 체인 사업이었는데 하다 보니 돈은 저절로 따라붙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하나뿐인 제 딸을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딸이 아픈 뒤로는 딸만 보고 살았던 저라서 제 자식에게는 정말 다 해주고만 싶었는데 말이에요. 어떻게든 우리를 버린 전 남편보다 잘 살아야지 싶었는데 참 다행이었죠. 그렇게 키운 딸은 제 바람대로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7살 무렵 아파서 죽을 뻔했던 그 시절을 생각한다면 딸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그만큼 자랑스럽게 자라주니 저도 더 이상은 바랄 게 없다 싶었어요. 아직 20대 한창 나이니 자기 인생 즐길 만큼 즐기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되겠다 싶었죠. 아니, 사실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제가 워낙 전 남편에게 호되게 당한 탓인지 세상에 믿을 만한 놈 없다 싶었거든요. 더군다나 요즘은 이혼율도 워낙 높다는데 그래서 내 딸도 나랑 비슷한 아픔을 겪느니 차라리 혼자 즐기는 게 낫다 싶었죠. 그런데 그런 딸이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싶다면서 집에 남자친구를 데려온다는 겁니다. 그동안 애인은 없냐, 연애는 어떻냐 물어봐도 남자친구도 없다면서 딱 잡아떼더니 언제 저 몰래 남자친구를 만들어서 사귀고 있었나 싶어 충격이었죠. 심지어 엄마는 하나뿐인 딸이 연애를 하는지도 모르는 동안 자기는 결혼까지 생각했다니 말이죠. 이걸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도 저는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옛말에 딸들은 아빠 닮은 남자를 만난다는데 설마 우리 딸이 그런 이상한 놈을 만날까 싶어서 말이에요. 저희 딸도 아빠 없이 자란 탓에 혹시 옛날의 나처럼 일찍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에 웬 놈에게 콩깍지가 씌인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도 그 나이에는 불우한 가정 환경 탓에 불안정했던 제 삶이 결혼으로 달라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줄 알고 저한테 말을 아끼던 딸이었지만 저는 딸이 어떤 남자를 데려올지 두려웠어요. 저도 보는 눈이 없어서 결혼 생활을 망쳤기에 딸아이에게 딱히 해줄 말은 없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소중한 내 딸이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걱정이 당연할 수밖에 없었죠. 너 이제 겨우 27인데 무슨 결혼이야? 대학 졸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엄마는 나보다 더 어릴 때 결혼했으면서 무슨 소리야?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요즘은 37살도 부모랑 같이 살고 애처럼 구는데 너는 아직 30도 안 됐잖아. 근데 내가 널 어떻게 시집을 보냈니? 엄마, 27도 충분히 어른이야.
엄마 눈에는 내가 37이 아니라 67이 돼도 아이 같을 것 같은데? 엄마는 진짜 나를 너무 어리게만 봐. 내가 아직도 철없는 7살인 줄 알아? 나 미성년자 벗어난 지 한참이고 벌써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까지 잘하고 있어. 밖에서 나 애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도 내 눈에는 아직 애지.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 거랑 결혼이랑 같니? 대체 어떤 놈이길래 네가 이래? 언제는 결혼 안 하고 나랑 평생 같이 살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결혼이야? 갑자기는 아니야. 벌써 1년 넘게 만났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생각 변함없어. 뭐?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 생각을 했다고? 이거 봐. 엄마가 너무 과민 반응하니까 내가 엄마한테 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나도 엄마한테 미리 말하고 싶었는데 만나자마자 결혼 생각했다고 하면 엄마가 걱정할 게 뻔하니까 말을 못한 거야. 근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각에 변함이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네가 뭐 남자를 볼 줄이나 아니? 남자들 겉만 본다고 될 게 아니다. 네 아빠도 첫인상은 얼마나 좋았다고. 세상에서 그렇게 가정적이고 다정한 남자는 없었어. 아마 너도 그때 네 아빠 봤으면 깜짝 놀랐을걸? 아, 왜 자꾸 나는 기억도 안 나는 아빠 얘기를 해. 그래서 내 남자친구가 아빠 같다는 거야? 나야말로 아빠 같은 사람 싫어. 근데 이 사람은 다르다고. 엄마 눈에는 세상 남자들이 다 도둑놈, 놈팽이, 사기꾼 같아 보이겠지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겠어. 그 중에도 좋은 사람은 있겠지. 그게 네가 만나는 놈이라고 어떻게 확신해? 저도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생각과 다르게 말이 더 험하게 나가고 말았네요. 저도 아량이 넓은 엄마가 돼 아이가 누굴 데려와도 자식의 선택을 믿고 존중해주고 싶었지만 제가 한번 뼈아픈 고통을 겪어봤던 사람이라 그런지 딸의 남자 문제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예전에 대학 다닐 때도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남자친구를 만나느라 제 속을 썩인 일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딸의 안목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요즘에는 30에도 이르다고 결혼을 미루고들 하는데 저희 딸 27이면 한창 좋을 때잖아요. 아직 남자들도 많이 만나보고 사회생활도 많이 해보고 해야 하는데 갑자기 결혼을 해버리면 여자로서의 인생이 너무 아깝다 싶었죠. 나도 만약 그 시절 다른 기회가 있고 이런 말을 해주는 친정 엄마가 있었더라면 결혼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결혼에 실패하며 평생 그런 생각을 해와서 그런지 제 딸에게 자꾸만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딸아이 어릴 적부터 남자 문제라면 귀에 딱지 않도록 떠들었던 저였기에 딸도 제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걸 싫어하지만 제가 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걱정이 들 수밖에 없었죠. 결국 딸과는 다투듯 말이 끝나고 저희들은 며칠 동안 서먹했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직 보지도 않고 너무 안 좋은 소리만 했나 싶더라고요. 딸에게 미안해진 제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딸, 많이 화났어? 미안해. 엄마는 걱정이 돼서 그랬지. 엄마는 날 너무 애취급해. 그런 게 오히려 자식 망치는 거야, 알아? 그래. 엄마가 나이 들수록 더 걱정만 늘어서 그래. 엄마가 미안해. 그러니까 화 풀고 남자친구 데리고 와봐. 결혼도 얼굴 파야 시키든지 말든지 하지. 엄마가 한번 봐보고 생각해 볼 테니까 데려와. 제가 먼저 남자친구를 데려오라고 말했더니 딸아이가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도 예비사위라는 생각보다는 딸애가 만나는 남자친구 한번 보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딸의 남자친구가 양복까지 갖춰 입고 꽃다발을 들고 온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저 주희랑 만나고 있는 김상원이라고 합니다. 긴장을 많이 했는지 기가 바짝 들어가서는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순진해 보이는 그 모습이 왠지 제 전남편을 떠올리게 해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죠. 그렇다고 저도 손님 대접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딸이랑 한번 싸워서 저도 딸의 눈치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열심히 솜씨발이를 했습니다. 양장 피며 구절판이며 손 많이 가는 잔치 음식들을 한껏 차려줬죠.
딱히 사위 대접한다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뭐 어쨌거나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손님 대접을 했던 거죠. 그래도 잔뜩 긴장하면서도 반찬 안 가리고 이것저것 잘 먹는 모습이 보기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 청년이 제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딸은 명문대 나와서 여기저기서 오라고 할 정도로 능력 좋고 야무진데 비해 그 청년은 이렇다 할 재능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 자네는 어디 대학 나왔나? 지금은 무슨 일 하고 있어? 예, 저는 4년제 국립대에 나와서 지금은 IT 업계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회사인데? 들으면 알만한 회사야? 아직 엄청 유명한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쪽 업계에서는 꽤 괜찮습니다. 상원씨 괜찮은 회사 다녀. 그리고 원래 프로그래머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기술만 좋으면 부르는 게 연봉인데. 그리고 회사가 어딘지 말하면 엄마가 뭐 다 알아? 너는 왜 끼어들고 있어? 네가 남자친구 대변인이라도 되니? 아니, 엄마가 너무 몰아세우니까. 딸애는 제가 자기 남자친구를 구박이라도 할까 싶은지 계속 옆에서 말을 거들며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저는 그게 더 꼴보기가 싫었죠. 오죽 못난 놈이면 내 딸이 못 믿어서 대신 말을 거드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럼 집은 뭐 하시나? 부모님 두 분 다 계시고? 아, 사실 저도 주희처럼 어머니가 혼자 키우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쭉 어머니와 단 둘이 지내고 있습니다. 워낙 구김없어 보이기에 그런 사정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저도 혼자 주희를 키웠기에 그 청년도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는 말에 마음이 쓰였죠. 하지만 동정으로 딸의 결혼을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들어보니 그동안 학자금 대출 갚느라 아직 모은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 딸애처럼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여러모로 아쉬울 수밖에 없었어요. 남녀 평등이라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잘 나가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자는 자기보다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든든하게 기댈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 청년이 기술이 얼마나 좋아서 얼마를 벌든 저희 딸애보다 연봉이 적을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자격지심 같은 건 없을지 괜히 나중에 우리 애만 고생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 자체는 좋아 보여 다행이다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청년이 돌아가고서 주희가 하루 종일 제 옆에 붙어서 자기 남자친구 칭찬을 하는 겁니다. 엄마, 어때? 상원씨 괜찮지? 멋지지? 착하지? 아우, 너 눈에 콩깍지 씌어서 뭐 제대로 보이기나 하니? 뭐 생긴 건 나쁘지 않고 사람은 좋은 것 같다만 그것도 모르는 거야. 사람은 겪어보고 뒤집어 봐야 알아. 너 겉으로 봐서 사람 다 알 수 있니? 몇십 년을 알고 지내고 서로 알몸까지 봐도 그 사람 속 모르는 게 태반이야. 지금 너한테 잘하고 좋은 모습 보인다고 다 믿을 수가 없어. 그래도 상원 씨는 달라. 저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왜 내가 다쳐도 다른 사람 먼저 살리는 사람 있잖아. 상원 씨가 딱 그런 사람이야. 엄마는 손해보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선뜻 도움 줄 수 있어? 그거야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지. 네가 너무 좋은 모습만 보는 거 아니야? 엄마가 상원 씨를 직접 겪어봐야 아는 건데 엄마 말대로 사람 안 겪어보면 어떻게 알아. 근데 나는 알아. 그래서 이 결혼 확신이 생긴 거고. 엄마가 왜 그렇게 걱정을 하고 내 결혼을 염려하는지 아는데 나는 엄마가 나를 조금만 더 믿어줬으면 좋겠어. 나 엄마가 그렇게 무르게 키우지 않았잖아. 딸애가 자식 한번 믿어보라며 그런 말을 하는데 순간 말문이 탁 막히더라고요. 내가 열과 성을 다해 키웠는데도 내가 내 딸을 못 믿는다는 게 우스운 일이기는 했습니다. 머리로는 그걸 알면서도 왜 매번 실행이 안 되는 건지 저도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차라리 딸애가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더라면 미련이 좀 덜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자식을 한번 잃을 뻔하고 나니 자꾸 염려가 됐거든요. 그래도 결국 고비를 이겨낸 건 제가 아니라 주희였죠.
저는 옆에서 있어줬을 뿐 한 건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딸의 말대로 딸 애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나 닮은 딸 애 고집을 꺾는다고 꺾일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확신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말릴 수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기로 했어요. 이러다가 정말 이혼을 하게 될지 백년해로 할지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건데 겁이나 내지 말자 싶었거든요. 나도 이혼했다고 인생 망한 것도 아니고 27살이면 자기 결정에 자기가 책임질 나이가 됐다 싶었죠. 그렇게 딸애도 그 집에 인사를 드리러 다녀오며 곧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됐습니다. 그쪽이나 저나 둘 다 혼자라 그건 참 다행이다 싶었네요. 남편을 잃은 방식은 다르지만 둘 다 혼자인 게 비슷한 처지라 생각돼서 그런지 저는 왠지 만나기 전부터 사돈이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주희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원이 엄마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식 둔 엄마의 입장으로 인사를 나누고 보니 왠지 그 얼굴이 낯이 많이 익더라고요. 내가 편하게 느껴서 그런 건진 몰라도 꼭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분명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낯이 익어서요. 글쎄요. 저는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저를 모른다는 사돈의 말에 저는 제가 착각을 한 거라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하기사 장사하면서 별별 손님 다 만났으니 누굴 봐도 닮았다 싶을 수 있겠다 생각했죠. 상견례가 시작되고 저희는 아이들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식은 언제쯤이 좋을지, 집은 어떻게 할지, 예물 예단은 어쩔지 정하고 같이 고민해야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각자 자식이 하나이다 보니 자식 결혼이 처음이라 사돈이나 저나 어려운 것 투성이었네요. 아휴, 참 애들 결혼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요. 뭐 이렇게 정할 게 많은지. 저희 때는 그냥 반지 하나 나눠 끼고 말았는데 말이죠. 그러게요. 저도 자식 결혼이 처음이라 어렵네요. 그럼 우리 나머지는 애들끼리 정리하라 하고 편히 얘기나 합시다. 이러다가 밥 먹는 것도 얹히겠어요. 그럴까요? 그러고 보니 상원이 말로는 주희가 예전에 크게 아팠다고 그러던데 사돈이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아휴, 그때 일이야 지금 다시 생각해도 끔찍하죠.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하필 남편이랑 이혼을 해서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어머나, 걱정이 많으셨겠네요. 아이가 아픈 것만으로도 마음이 찢어질 텐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남편 놈은 처자식 버리고 나 몰라라 도망가 버리고 저 혼자 아픈 애 데리고 돈 벌러도 못 나가니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죠. 게다가 제가 고아나 마찬가지라 어디 손 벌릴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정말 애랑 같이 죽어버릴까 싶더라고요. 어차피 수술 못 받으면 죽는다는데 애 죽으면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냥 같이 죽어버려야지 그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때 누가 우리 애 수술비를 대신 내준 거예요. 기억으로는 내 또래 아이 엄마였는데 이름도 말 안 해주고 가더라고요. 혹시 그때 그 병원이 인천에 있는 건가요? 한 20년 전에요. 어머, 사돈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세상에, 그러고 보니 아까 어디서 봤냐고 물으셨을 때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아무래도 그거 제 얘기 같은데요? 예? 저희의 병원비 내주신 분이 사돈이시라고요? 사실 저희 남편이 죽은 지 딱 20년 됐거든요. 그때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떠나고서 장례 치르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 병원에서 울고 있던 아기 엄마를 봤었어요. 남편 죽은 나보다 서럽게 울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애가 수술 못 받으면 죽는데 병원비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그때 그분을 붙잡고 얘기를 했었어요. 돈이 없어서 애를 죽이게 생겼다고. 마침 저희 애랑 나이도 얼마 차이 안 나고 그 안타까워 보여서 마음이 쓰였어요.
근데 마침 저희 남편 앞으로 보험금이 얼마 나왔더라고요. 애초에 사망보험으로 넣은 게 아니라서 많지는 않지만 어린애 하나는 살릴 수 있는 돈이었죠. 그래서 제가 병원에 그 아이 수술비를 대신 냈어요. 괜히 신원 밝히면 빚이라 생각해서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익명으로 해서요. 저도 너무 오래돼서 아이 이름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주의가 맞았던 것 같네요. 세상에. 오래전 이야기지만 제게는 너무 생생한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기억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돈의 설명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어요. 오래전 내 딸의 수술비를 대신 내주셔서 두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내가 남들에게 똑같이 베풀며 살게 해준 그 은인이 내 사돈 될 사람이라니, 어떻게 우리가 20년 만에 사돈지간으로 다시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통성명도 하지 못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평생 갚지 못한 은혜를 빚처럼 여기며 살았는데 말이죠. 드라마에서도 없을 기막힌 인연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세상에, 그분이 사돈이셨군요. 그때 사돈 아니었더라면 저나 제 딸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정말 죽음을 결심할 만큼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던 상황에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니 저는 천사일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비루하게 고생만 하다 죽게 된 나를 가엾게 생각해서 하늘에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믿을 길이 없었는데 그게 사돈이셨다니 제가 이제 와서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아이고. 무슨 말로도 그 감사함을 표현할 수가 없기에 말 대신 눈물만 쏟아지더군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주희도 사돈도 살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주희를 돕지 않았더라면 우리 상원이 좋은 인연이 없어질 뻔했네요. 어쩌면 정말로 하늘이 도와주신 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요. 이건 그런 게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인연이. 그러게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저희 남편이 도와준 건 아닌가 싶네요. 자기는 떠났지만 남은 우리 상원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지라고 말이에요. 따님 잘 키워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사돈. 그날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사돈을 끌어안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울어댔는지 애들은 저희 분위기에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놀라고만 있었습니다. 애들은 그때 너무 어려서 이런 사정은 몰랐으니 더 당황스러웠겠죠. 그러고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애들이 그런 일을 알고 만난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 서로를 딱 만나게 됐을까요? 그런 은인의 자식을 진작에 못 알아보고 사위가 마음에 드니 많이 했던 제가 원망스러울 정도였죠. 저는 이 엄청난 기적을 그저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오히려 제가 애들 결혼을 시키고 싶어서 안달이었죠. 20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가 끝이 나고 저와 사돈은 금방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날 애들 결혼 이야기를 미처 다 끝내지 못해서 만나기로 한 거지만 막상 만나고 나니 또 옛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사돈께 은혜를 입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게 됐는지 서로 오래전 헤어진 친구처럼 그동안의 소식을 나눴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러고 사는 것도 다 사돈 덕분이에요. 은인을 직접 찾아서 은혜 갚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나도 남들한테 베풀며 살아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베풀고 또 일하고 그러다 보니 돈은 저절로 따라오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도움 받아도 사돈처럼은 못했을 거예요. 사돈이 좋은 분이라 운이 따라온 거지 아무나 그렇게 되나요? 그러고 보면 사돈은 그런 도움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꼭 사돈을 도왔을 거예요. 아휴, 다 사돈 덕이라니까 그러세요. 저 정말로 사돈 이렇게 만나게 된 게 너무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제가 직접 은혜를 갚고 싶어서 얼마나 안달이었는지 아세요?
남들한테 베풀었던 것도 혹시 이러다 보면 내게 도움 주신 분께 도움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직접 뵙게 됐으니 앞으로 제가 남은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날 후로 저와 사돈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됐습니다. 정말로 20년 못 보고 살았던 친구처럼 남은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살기로 했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애들이 이혼을 하더라도 우리는 헤어지지 말자고 약속까지 하고 말이에요. 아마 저희 때문이라도 애들이 쉽게 헤어지지는 못할 겁니다. 사위를 보면 그럴 걱정이 없기도 하고요. 딸아이 말처럼 사위는 요즘 보기 드물 정도로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하긴 그 어머니 밑에 낳은 자식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는 사위를 제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는 딸보다도 사위랑 자주 만나서 오히려 딸이 질투를 할 정도네요. 내가 제일 아끼는 그 아이들이 이제는 아이까지 낳고 저희도 할머니가 됐네요. 아이를 본다는 핑계로 저와 사돈은 요즘도 매일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면 같이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물론 돈은 제가 내기로 하고요. 생명의 은인에게 그 정도는 해야 하는데 제가 이러려고 돈을 벌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제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진 모르지만 제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저는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 어디서 귀한 인연을 만날지 모르니 늘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